네, 분명히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딘가 조금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약간 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를 텐데 정확하게는 어떤 증후군이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주경심 심리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상담과 임상 심리를 하고 있는 주경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운전을 하고 오느라고 또 마찬가지시겠지만 다리가 일단 좀 아프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나 언니들 보니까 명절 전부터 그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명절 증후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이제 명절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 운전, 그리고 이제 힘든 가사 노동으로 인한 뭐 불편감,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명절 동안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약간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서운함, 그리고 대가족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겪게 되는 약간 불편감과 긴장감 등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이제 신체적인 정서적인 불편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증상들이 2주 정도 지났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해소되겠지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서 좀 도움 받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시간은 텀을 2주 정도로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예. 실제로 명절 이후에 2주가 되고 나서는 빨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명절 이후에 이런 상담 사례가 많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명절 이후에는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상담 신청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이게 다 명절이랑 관련이 좀 있고요.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 문제 등이 원인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른 경향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움직일 수 없고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남편 없이 자녀와 아내만 시댁에 간다든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들이 너라도 와라. 며느리한테. 네, 너라도 와야 되지 않냐.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운함이 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묵혀뒀던 문제를 약간 드러나게 하는 촉발 요인이 돼서요. 우울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속상해서 상담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좀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뭐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들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보통 저희를 찾아오세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럼요. 비난이나 평가받지 않고 자신들의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충분히 위로와 공감만 들어도요. 그분들은 해결이 됐다고 사실 많이 믿고 돌아가시거든요. 일단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네,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은 만약에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혹시 다른 데 있지 않을까? 뭐 심리 검사나 어떤 상담 기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알아차리게 도와주면서 자신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도저도 다 안 됐을 때 극단적으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맘때 많이 나오거든요. 한 통계를 보니까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일 큰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기대와 비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대와 비교. 네네. 며느리에 대한 기대, 아들에 대한 기대, 딸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지 어떤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갈등과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명절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왜 안 그러지? 기대를 하게 되고 맞아요. 약간 서로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교를 당하지 않고 비교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가치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네. 근데 자신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내 것이 아니다 보니 아무리 잘 껴맞추려고 해도 맞지 않는 안 건 되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성장이 가치관인 사람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본인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필요한데 그게 자꾸 무너지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잘 알면서 남과의 비교를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근데 사람 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제 시댁과 경계를 딱 둬야 돼. 이게 너무 좀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가족 같은 느낌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모호한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제 경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경계란 좀 쉽게 보면 내 집에 담장 또 대문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게 없으면 누구라도 나라는 공간, 내 집에 막 침범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허락 없이 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계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경계를 허물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는 분명해야 되고요. 가족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관계 기술 그리고 사회성,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경계가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부모라는 이유로 하나부터 열까지 캐묻고 알아야 되고 체크해야 한다면 아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같이 이렇게 쭉 맞아요.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간섭 좀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때 서운해요 또 부모님들은. 서운하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런 말씀이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너 변했다 이러고. 너가 그래서 되겠니? 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의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부모가 되면 어디에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일방적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간섭하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아버지신데 내가 벌어온 돈으로 너네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네, 그게 실제로 당연한 그렇게 생각을 거라. 하신다고요? 네, 거. 실제로. 오.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시고요. 이런 말로 사실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이유가 사실 관심인지 염려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내 걸 가족에게 혹시 투사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관계도 건강해지고요. 본인의 정서도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배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배려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걸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게 배려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도보다 타인의 심정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고 또 흠칫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싱싱한 오지랖이 왔어요. 오지랖 안 사요. 이렇게.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마냥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좀 읽어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잘 살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마음을 잘 살피는 방법, 저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상담을 잘하는 방법도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도 바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말, 어떤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좀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그걸 직접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다들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끄러움보다 폭력이 훨씬 더 나쁘다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해보니까는 네.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네네, 안 안 해봐서, 해봐서. 안 네. 들어봐서, 저 역시, 본인 역시. 근데 해보셔야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 사실 문제는 생기고요. 몰라서 질문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대화 3종 세트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게 뭐예요? 네,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그래. 아, 상처받았어요. 지금 네, 바로. 너만 그래. 너만 그래? 네, 와. 너는 맨날 그래. 아, 항상 네. 너는 그런 식이야. 네, 너 말고 다 힘들어. 다 똑같아. 네. 너만 힘들어 해. 그렇죠. 네. 아, 이런 말들 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힘들다고 말할 때 너는 맨날 그래. 꼭 너만 유난스럽게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그냥 애썼다. 고생했다.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은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기쁨과 반가움도 있지만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남편, 아내 누구를 떠나서 내가 더 힘들었어, 네가 더 힘들었어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의 말을 좀 건네고 공감과 위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원장님 말씀 쭉 들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아,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면서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낯설고 낯간지러워도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자. 아직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경심 심리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